음, 네. 네, 화면 잘 공유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및 실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모형 적합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제 설문을 작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느끼는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사용자들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 간에는 어떤 인과관계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설문의 구성을 보면 이제 총 325부가 있는데 외관, 편의성, 유용성, 구매의도, 구전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씩, 세 문항씩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측 변수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외관, 편의성, 유용성, 구매의도, 구전의도 이건 이제 잠재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구조 방정식 실습 이걸 열어가지고요. 이 구조방 실습을 일단 열면 이런 모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구조반 실습.sav 파일을 연결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OS를 여셔가지고요. 자, 구조방정식 실습.amw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에이모스 열었죠. 에이모스 여신 다음에 여기에서, 네. 자, 구조방정식 실습.amw 파일, 이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면 이렇게, 자,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고, 구매의도가, 자, 구전의도에 영향을 주는 이 모습들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원데이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원데이터는 여기, 자, 셀렉트 데이터 파일 여셔가지고, 자, 이거, 자, 구조방정 실습.sav 파일. 자, 구조방정 실습.sav 파일을 열어가지고, 자, 매칭 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일단은 구조방정 실습.amw 파일 여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여셔가지고 여기 자 구조반의 실습.sav 파일 원데이터 연결시킨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Analysis Properties 한번 들어가 보면요. 보시면 일단 아웃풋에 자 표준화계 수하고요. SMC 값 그리고 이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자 이거 있죠. 그리고 오늘 핵심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Modification Indices 자, 이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텍스트 뷰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텍스트 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나와 있는, 자,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죠.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아까 어네스 프로퍼티에서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부분 아래쪽에 자 먼저 마크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모디피케이션 인디즈 이게
그 이제 모델 개선을 위한 자, 수정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시기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모델 개선을 위한 수정 지수 값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사의 의미가 뭐냐? 사용자가 관심 있는 수정 지수의 하한 값을 설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로 설정을 하면 수정 지수가 4 이상인 경로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수정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모델의 카이 제곱 값의 적합도 통계량의 감소 가능성이에요.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은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방식 모형에서 카이 제곱 통계량의 귀무 가설은요, 모델이 데이터와 잘 맞다. 이거였죠. 그래서 만약 카이 제곱 값이 너무 크면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델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카이제곱 가스는 이제 아무리 모델 데이터가 잘 맞는다 치더라도 카이제곱 가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사실은 사실 이제 유의하지 않은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이 카이제곱 값 자체보다는 카이 제곱값을 자유대로 나눈 값. 카이 제곱값을 자유대로 나눈 값이 일반적으로 2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요. 3 이하인 경우에도 허용 가능한 적합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카이 제곱값도 물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p-value 값이 0.05보다 적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귀무가세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델의 데이터와 잘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런데 카이 제곱값을 이제 자유도로 나눈 값이 2 이하이면 좋고, 3 이하이면 적합도가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뷰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 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스티메이트 값 있죠, 에스티메이트 값. 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에스티메이트 값. 자, 눌러보시게 되면 우선 자, 비표준화된 계수값이 출력이 되죠. 자, 이 리그레션 웨이츠, 이 비표준화된 계수값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구매우도, 편의성이 구매우도, 유용성이 구매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다 p-value 값이 0.05보다 적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별표가 3개 있는 것은 p-value 값이 0.001보다 적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구매 의도가 구조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P값이 0.05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리그레션 웨이트 값 밑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스탠다드 이제 리그레션 웨이트 값이죠. 이제 표준화된 계수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계수값. 자, 그래서 실제 표준화된 계수값을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논문에 사실은 비표준화 계수값하고 표준화된 계수값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된다. 그러면 표준화된 계수값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아래로 이제 내려보시게 되면 이제 코베리언스 값이 있죠. 이건 이제 공분상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변수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형 관계를 좀 나타내는데 외생 잠재 변수들끼리 이런 식으로 공부산을 해주죠. 아까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자 구매호대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외생 변수였죠. 근데 외관, 편의성, 유용성은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외생 잠재 변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외생 잠재 변수들끼리는 이제 공분산을 설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공분산이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외생 잠재 변수 간에는 선형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매우 약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편의성과 유용성, 유용성과 외관, 편의성과 외관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유용성과 외관 사이에 보면 자, 공분산이 0.035여서 p-value 값이 0.05보다 커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용성과 외관 사이에는 사실은 그 선형 관계가 이제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외생 잠재 변수 간의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그 독립되어 있는 외생 잠재 변수들끼리는 서로 상관관계가 약해야 되죠. 그래야 다른 변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생 잠재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크다. 0.85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측 변수들이 같은 잠재 변수를 추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생 잠재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2에서 0.7 사이라면 적절한 관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생 잠재 변수들 간에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뭐였습니까? 판별 타당성이었죠. 그렇죠?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성과 유용성이 상관계수가 실제 0.163, 외관과 유용성은 0.096, 외관과 편의성 0.176이니까 자, 상관관계가 매우 낮구나. 우리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쭉 내려보다 보면 이제 분산값이 나오죠. 자, 분산값의 경우에는 그 변수들의 값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이제 평균 제곱오차로 나타내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잠재 변수의 분산값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총 분산은 자, 설명된 분산 플러스 오차 분산, 즉 잔차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일단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외생 잠재 변수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면 이제 구전우도나 구매우도처럼 내생 잠재 변수들은 현재 분산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생 변수의 분산은 잔차 분산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생 변수에 설명된 분산은 SMC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생 잠재 변수에 붙어 있는 오차항의 분산이 잔차 분산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보시게 되면 D1과 D2가 구매우도와 구전우도에 있는 오차였죠. 구조 오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D1과 D2의 이 분산값 이것이 실제 이제 아까 이제 구매우도와 구전우도에 대한 잔차 분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SMC 값은 외생 변수들에 의해서 내생 변수가 설명되는 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R 스퀘어 값을 이해하면 됩니다. R 제곱 값은 설명력이었죠. 그러니까 구매우도의 SMC 값이 0.270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매우도가 아까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구매우도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구매우도는 외관 편의성 유용성에 의해서 약 27% 설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의도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구전 의도는 구매 의도에 의해서 18.6% 설명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에서 이제 스칼라 메뉴 같은 경우는 누르시면 이제 에스티메이트 값에서 출력되는 값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값만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스탠다드 값만 나는 이제 출력하고 싶다. 이걸 누르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제 총 효과, 간접 효과, 직접 효과 했었는데, 에스티메이트에서 매트리스를 눌러가지고, 여기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이걸 누르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표가 출력이 되고, 만약에 부스트랩을 했다면, 이걸 누르는 순간 부스트랩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실제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토탈 이펙트, 스탠다드 토탈 이펙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보면 이제, 유용성이, 자,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자, 유용성이 구조원 의도에 영향을 주는 총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편의성, 외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외관이, 자, 구조누드에 영향을 줍니다. 외관이 구조누드에 영향을 주고, 편의성이 구조누드에 영향을 주고, 유용성이 구조누드에 영향을 주죠. 근데 유용성이 구조누드에 직접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죠. 여기 나와 있는 0.178, 0.073, 0.067은 간접 효과와 동일한 값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다이렉트 이펙트가 있죠. 유용성, 편의성, 외관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 직접 효과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유용성, 편의성, 외관이 구전 의도에 직접적으로 선을 긋지 않았죠? 직접 효과가 0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구매 의도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0.458이고요. 자, 그다음 간접 효과를 보게 되면 유용성, 편의성, 외관은 구매 의도를 거쳐서 구전 의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죠. 0.178, 0.073, 0.067. 보게 되면 이게 같죠? 얘기했던 것처럼 유용성, 편의성, 외관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지만 구전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구전 의도에 영향을 주는 총 효과는 방금 봤던 것처럼 간접 효과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고 구매 의도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주는 이 계수들을 곱하게 되면은 간접 효과가 그대로 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널리시스 프로퍼티에서 부스트랩을 넣고 여기에 이제 부스트랩 2000번, 그 다음에 95% 신뢰 수준 하게 되면 간접 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이모스 표에서 한번 에이모스 어널리시스 프로퍼티 상에서 이 부스트랩 한번 넣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값에서 매트리스를 눌러서 여기에서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걸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P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성이 구조노드에 영향을 주는 P 값이 0.001이고 편의성 구조노드도 0.001, 외관이 구조노드에 대한 P 값이 0.016. 보니까 다 P 값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구매 의도의 구매 의도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전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 효과를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값을 했다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볼게요. 어널리시스 서머리를 보게 되면은 간단한 이 서머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날짜하고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4 그룹을 보면 이게 이제 죄기 모델인지 비죄기 모델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나오죠. 보면 이제 우리가 죄기 모델과 비죄기 모델이 있는데요. 죄기 모델은 변수 간의 영향 관계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 A가 B에 영향을 주고 A가 C, B가 C 이런 모형, 일반적인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재기 모델은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순환 관계가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그 보니까 A와 B 보니까 이렇게 순환 관계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재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식으로 어, 이게 교차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EGF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환 관계가 존재하게 되면 이것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비재기 모델이 됩니다. 위는 순환 관계가 없지만 비재기 모델은 상호 인과관계나 순환 관계가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비재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에이모스에서는 재기 모델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서머리 메뉴. 이건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갈게요. 파라메타 서머리 메뉴도 넘어가겠습니다. 참, 여기 이제 노트4 모델 메뉴는 이제 중요한데요. 보게 되면은 이 카이 제곱 값이 나옵니다. 카이 제곱 값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기 뭐죠? 논문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노트북 모델. 여기 보시게 되면 카이 제곱값이 148.285 상당히 크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이 제곱값이 크면 모델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 제곱값은요, 일단 표본 크기에 좀 민감하고,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표본 크기가 325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카이 제곱값에 대한 규모 가설은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예요. 그래서 p-value 값이 0.05보다 커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p-value 값이 0.000, 그러니까는 뭐 0.001보다 이제 적기 때문에 실제 귀무값을 기각하고 대리값을, 즉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값만 살펴보면 모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모디피케이션 인디스맨입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공분산을 설정하게 되면, 실제 모형 적합도가 좋아진다. 4 이상인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 회기선을 그어주게 되면, 모형 적합도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오늘 핵심이 핵심. 자, 이건 이제 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분산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기선을 그어줬을 때 실제 모형 적합도가 좋아집니다. 다만 무작정 그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히스토리 메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모델 핏이죠. 이 모델 핏 메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디피케이션 인디지를 활용해가지고 모양 적합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보시면 다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면 이제 카이 제곱값 있죠. 카이 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RMR, GFI, AGFI. 그 다음에 많이 쓰는 TLI, CFI 이거 쓰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RMSA 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RMSA 값을 보니까 자, 값이 나와 있지만 LO90, HI90, P클로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단 RMSA 값은 0.4, 0.049란 얘기죠. 기준치가 0.05입니다. 그리고 0.08까지도 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 RMSA 값은 오차를 이제 내는 값인데 0.04 보니까 기준치 0.05보다 작으니까 적합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O90, HI90은요, 90% 신뢰 수준에서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고, 이거는 논문에서 같이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90% 신뢰 수준에서 오차 하한 값은 0.036, 상한 값은 0.062.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오차가 0.06에 불과하니까 안심할 수 있는 적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클로즈 값은, 이제 이거로 보면 돼요. 여기에 대한 귀무 가설은요, 본 연구 모델의 오차는 0.05 이하이다입니다. 근데 이 P클로즈 값이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귀무 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0.05보다 이제 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RMSA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자, 구조 방식 모델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논문의 모형 적합도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글자색을 해놓은 것은 논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적합도 지수가 일단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집된 자료와 연구 모델이 부합되는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예요. 먼저 이제 카이 제곱값과 카이 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자,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이제 쓰이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의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모델이 이제 데이터에 적합하다. 이게 이제 귀무 가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카이 제곱값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카이 제곱값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p 값이 0.05보다 커져요. 근데 p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아니, 그 카이 제곱값이. 그래서 관찰된 데이터 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기대값의 제곱을 모델이 예측한 기대값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합한 겁니다. 아무리 관찰된 데이터 값과 모델이 예측한 기대값이 오차가 적다 하더라도 일단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걸 더하니까 카이제곱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연구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이게 자, 2 이하이거나 그렇죠? 이게 2 이하, 2 미만 또는 최대 3 미만 이 정도면 모델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은 반드시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GFI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에서 추정한 이론적 공분상과 실제로 관측한 공분상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율로 나타낸 지수인데요. 값은 0에서 1 사이이고 1에 가까울수록 더 잘 맞는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논문에 써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RMR 값은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구조방정식, 즉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잔차라고 하죠. 이 값을 평균 내가지고, 이 값을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자, 루트를 쓴 거, 이게 RMR 값입니다. 잔차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RMR 값은, 자, 0.05 이하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RMR 값이 0.05 이하라면 평균 오차, 즉 잔차가 작다라는 거예요. 자, 예측하지 못하는 이 잔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잘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RMR 값보다는 sRMR 값을 논문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RMR 값은 RMR 값을, sRMR 값은요, RMR 값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사실 표준화시키는 이유가 연구 변수의 단위가 다를 때 서로 비교하기 곤란하니까 이걸 표준화시켜가지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만든 지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RMR 값이라 하더라도 변수의 척도가 달라지게 되면 RMR 크기 자체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걸 표준화시키게 되면 이제 상대적 비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sRMR 값은 0.05 이하일 때 자, 적합도가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SMSE 값 이것도 이제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 모델이 표본뿐만 아니라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0.05 이하일 때는 자, 모집단에도 적합도가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0.08 미만이면 적합도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RMSA 값은 0.05 이하면 좋지만 0.08 미만이면 그래도 괜찮다. 논문에 써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증분 즉 적합도 지수는 영 모델과 연구 모델을 비교하는 겁니다. 영 모델은요, 우리는 사실 변수들이 다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 모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영 모델은 모든 변수들이 서로 상관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꽤 큰 오차를 낼 가능성이 높죠. 적합도가 낮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정한 연구 모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 모델과 연구 모델을 비교했더니 90% 이상 개선됐다. 그럼 상당히 이제 적합도가 개선된 거죠. 이때 보여주는 게 NFI, RFI, IFI, CFI, TLI인데 요즘에는 CFI하고 TLI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FI하고 RFI, IFI는 그냥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CFI, NFI 볼게요. NFI는 자, 연구 모델 적합도가 영 모델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고객 만족이 높으면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고, 자,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 고객 만족에 영향이 있다.
그랬더니 NFI가 0.9 상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모두 독립이라는 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델이 93%더 적합하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 모델은 적합도가 괜찮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CFI는요, 어떤 거냐면 NFI하고 유사하지만, 근데 NFI의 경우에는 표본 크기나 작거나 변수가 많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곡되거나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FI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보정해가지고 NFI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 영 모델 대비 얼마나 그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이걸 신뢰 있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FI 값도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LI 같은 경우도 이제 써주는데요. 자, 이제 초기에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발전시켜서 고안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구조 방식식 모델 적합도에도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0.9 이상이면 비교적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명 적합도 지수가 있는데요. 자, 변수가 많아질수록, 연구 모델이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 연구 모델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추가되면 적합도 지수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을 할 때도 그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 R 스퀘어 값이 늘어나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R 제곱값을 산출하는 게 이른바 어드저스트 R 스퀘어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지는 걸 보정한 거였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AGFI는 그래서 GFI에서 모델 복잡도를 고려해서 실제 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조정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값이 0.9 이상이면 보통 양호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PNFI, PGFI, AIC.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제 다른 모델하고 비교할 때 쓰는 거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 적합도 지수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카이제곱 값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데 요즘엔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누는 걸 많이 쓴다. 자, 그리고 SRMR 값, 자, RMSA 값, 자, CFI, TLI 이런 걸 많이 쓴다라고 했죠. 자, 기준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합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준, 자, 오차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0.05 이하이면 적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0.9 이상일 때 적합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RMR 값이 아니라 SRMR 값을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SRMR 값은 텍스트 뷰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모스에서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들어가셔 가지고 스탠다드 RMR 값. 그래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 자, 스탠다드 RMR 값, SRMR 값이 뜨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들어와서 잠시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냥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화면 공유하면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SRMR 값 보겠어요. SRMR 값. 자, SRMR 값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플러그인 있죠. 플러그인을 누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 RMR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누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계산하기 있죠? 자,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계산이 되면서, 자, 자, 이런 식으로 SRMR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그인, 자, 스탠다드 RMR, 자, 그 다음에 계산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그 SRMR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것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사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핵심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카이제곱 값이었죠. 자, 카이제곱 값은 기무가설이 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카이제곱 값은 자, p-밸류 값이 자, 0.05보다 커야지 이제 좋다라고 했죠. 근데 0.05보다 이제 큰데 커야 되는데 표본이 커지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약이 나오기 때문에 모델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보고 하되 자, 다른 지수들로 같이 이제 보완하는 것이 관리라 그랬죠. 그래서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것이 2.0 이하이면 좋고, 자, 3.0 이하이면 더 좋다, 아니, 3. 엄격하게 2.0 이하이면 정말 좋고, 3.0 이하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것부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SRMR 값, 이게 0.05 이하이면 매우 우수하고, 0.08 이하이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입력된 공부산 행렬과 예측된 공부산 행렬의 잔차를 표준화해서 평균 낸 값이었습니다. 예, 모델의 순수한 오차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오차가 0.05 이하면 괜찮고 0.08 이하이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모스에서는 플러그인 메뉴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MSA 값이죠.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수인데 자, 이것도 0.05 이하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0.08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CFI하고 TLI, 이게 0.90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FI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설문 기반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상대 적합 지수인데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이고요. 자, TLI 같은 경우는 CFI하고 이제 세트로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RMSA 값하고, 자, CFA 값, 이건 이제, 이 기준, 실제 엄격한 기준을 보게 되면은, 자, CFI 값이 0.95 이상이면서, 자, RMSA 값이 0.06 이하일 때 모델이 아주 잘 부합한다고 봤는데요. 이걸 못 맞추더라도 CFITLI가 0.90 이상, RMSA 값이 0.08이야. 이걸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SRMR 값. 자, 이게 0.08 이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GFA하고 AGFI는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지수들을 메인으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표본 크기에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써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CFI, TLI, RMSA 값, SRMR 값 이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 외관 1, 2, 3 해서 비표준의 개수값, 자, 표준 오차값, CR값, P, 이제 CR값은 T값이죠. 그리고 표준화 개수값, AV값, 개념 신뢰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요. 모델 적합도에 대한 것들은 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지면 여유가 있으면 뭐 절대 적합도 지수, 뭐 증분 적합도 지수, 감명 적합도 지수 모두 다 이렇게 다 제시해주면 좋은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얘기했던 RMSA 값이라든가 CFI, TLI 그리고 SRMR 값 이런 식으로 기재해줘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자, 카이 제곱 값은 148.285, 자, 그리고 자유도를 나눈 값이 1.787, 그리고 SRMR 값, RMSA 값, CFI 값, TLI 값. 그래서 학계에서 권장하는 수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모스상에서 P 값이 0.000 내지는 이제 별표 3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자, 0.000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0.001보다 적다라거나 표해할 때는요. 표할 때는 자, 그 별표 3개로 처리하면 돼요. 별표 3개. 근데 본문 내 표기할 때는 P 값이 0.001보다 적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표시하셔야 된다. 이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늘의 핵심은요. 이 그 이제 모델 빛에 남아 있는 그 지표들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 구조 방정식 모델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아, 네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을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구 모델 상에서 모형 적합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안 모델, 즉 화살표를 바꾸거나, 아니 변수 간의 위치를 바꾸는,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을 수정을 할 때, 모디피케이션 인디스를 기준으로 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요. 먼저 공분산을 설정하는 겁니다. 공분산. 공분산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변수 간에 선을 그어주거나 선을 빼주는 거예요. 영향관계에 대한. 그럼으로 인해서 적합도가 높아지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에이모스 상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인디스 상에서 사실은 이제 뭐 공분산이나 리그레션 웨이트 값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변수 간 수정 지수를 출력을 합니다. 이걸 잘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연구한 것이 모델 적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보고 사실은 이제 모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모형 적합도를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모형 적합도를 올릴 때 무작정 해서는 안 돼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규칙이 일단 이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정지수를 확인해야 돼, 수정지수. 자, 그래서 이 수정지수라는 게 뭐냐? 특정 경로나 변수 간의 관계를 추가 또는 수정했을 때 카이 제곱값이 감소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MI 기준 4.0 이상이면 수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랬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A모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A모스로. 잠시만요. 자, A모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공유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잘 나와 있으시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프로퍼티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모디피케이션 인디즈, 그래서 MI 값 4 이상인 걸 보여줘라. 우린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보시게 이제 모디피케이션 인디즈가 나오죠. 보시게 되면은, 자, 보니까, 자, 공분산 설정해줘라, 공분산. 공분산을 설정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21과 24를 연결하면은, 자, MI 값이 4.700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유용성 2와 구조노드 3을 선을 그어주게 되면, 자, MI 값이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규칙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모형 적합도를 올릴 거냐. 우린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모형 적합도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자, 이게 수정 규칙이었죠. 자, 일단은 어떤 걸 하느냐. 경로를 추가할 수 있으면 경로 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MI가 높은 경로를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카이 제곱 값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1과 E2 관측 변수 간의 MI 값이 12.5다. 그럼 공분산을 추가하게 되면 모형 적합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경로를 추가한다. 그래서 외관과 구매 의도의 경로를 추가한다. 그럼 MI 값 10.2가 나왔다. 이 사이에 경로를 추가했을 때 실제 모형 적합도 개선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로를 제거해도 적합도가 개선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잔차 간 공분산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MI 값을 가진 잔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를 하게 되면 실제 MI 값이 상승하면서 모형 적합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경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공문산을 한 다음에 수정 전후에 모형 적합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수정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 제곱값이 감소했다라거나 CFA 값이 늘어났다라거나 RMSA 값이 감소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요 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수정 전에 RMSA 값이 0.08이었는데 수정 후에 얘가 0.0으로 줄었다. 저값도 개선됐죠? 수정 전에 CFA 값이 0.90이었는데 이게 0.95로 커졌다. 이러면 이제 저값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설문한 걸 가지고 연구 모형 해가지고 A모습 돌리잖아요. 의외로 이 모형 적합도가 안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오늘 배우신 수정 규칙을 가지고 모형 적합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걸 논문에 보여주셔야 돼요. 수정 전, 수정 후 이런 모형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규칙이에요. 자, 구조 방식 모델의 수정 규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외생 잠재 변수의 측정 오착들끼리 이렇게 공분산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요인이에요. 동일 요인. 즉, 외관이면 외관에 있는 자, 오차항들끼리, 관측 오차들끼리 해야 되지, 이거를 외관과 편의성,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동일 잠재 변수 내에 있는 측정 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는요, 서로 다른 잠재 변수 간의 측정 오차 공분사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용되는 연결은 뭐냐? 일단, 이러한 연결, 외관이라는 동일한 오차항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편의성에 있는 동일한 데서 연결해주는 이런 건 가능하다. 근데 이 원과 뭐 이 6을 연결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외생 잠재 변수죠. 외생 잠재 변수의 동일 요인에 있는 자, 측정 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생 잠재 변수죠. 내생 잠재 변수는 잠재 변수지만 영향을 받는 잠재 변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 요인에 있는 내생 잠재 변수들 간의 측정 오차들 간에는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21이 뭐 23으로 간다거나 얘가 뭐 23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여기서 D1, D2 있죠. D1, D2.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 잠재 변수들 간의 구조차 간의 연결은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다만, 이론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부사는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가 방금 얘기한 그건데요. 내생 변수의 구조 오차끼리 이렇게 공분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는 구조 오차여야 돼요. 즉 화살표가 서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구매우도와 구전우도 간에는 화살표가 존재하죠. 그래서 D1과 D2 사이에는 사실 MI 값이 크다 손 치더라도 이걸 이제 연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구매우도와 외관이 구매우도 유용성에 영향을 주고 편의성이 구매우도 유용성에 영향을 주고 구매우도가 구전우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D1, D2는 서로 간에 영향관계가 없는 내생 변수죠. 이 구조 오차끼들끼리는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구조 오차 간에는 상관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관관계 설정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이론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적합도를 위해서 사실 이 구조 오차 간의 공분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원인들께서도 이게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모형 적합도가. 이럴 경우에는 실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 잠재 변수들끼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공분산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할 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지수만을 기계적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수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특정 데이터에만 적합한 이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단순히 모형 적합도 지표만 개선하려는 수정은 좀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요, 하나하나씩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 해보고 모형 적합도 개선됐는지 또 하나 해보고 적합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적합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과적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그 수정은 하지 말고 수정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제 사례예요. 제 사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최초의 구조 방식 모형이죠. 서비스 품질이 유용성, 가치, 만족, 신뢰에 영향을 주고, 얘가 이제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자, 이렇게 공부사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동일 요인에 있어서 공부사항이 설정이 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가치와 유형성에 대한 구조 오차에 의해서 이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사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수정 전, 수정 후에 실제 이렇게 적합도가 바뀌더라. 이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했더니 모형 적합도가 이제 개선이 된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 방식 모형의 수정 전과 수정 후 해가지고 모형 적합도를 우리는 개선을 해가지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박사학위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분석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 어떤 걸 확인을 할 거냐면 이 D2와 D4. 그러니까 원래 이 D2하고 D4는 연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걸 보고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수정 실습을 불러오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될 때는, 자, 이 3번을 눌러가지고 구조 방식점 XLS 파일 열어주면 되는데, 외관 유형성이 편의성에 영향을 주고, 자, 편의성이, 자, 구조누드에 영향을 주죠. 구조누도. 자, 그런데요. 자, 자, 보니까, 자, 편의성이 구조로도 영향을 주는데 편의성이 구매로도 영향을 주진 않죠. 영향관계 없습니다. 편의성이 구매로도 영향을 주진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걸 그대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모델 피드에서 보면요. RMR 값이 0.056이고, RMSA 값이 0.057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디피케이션 인디스를 보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D2하고 D4를 공분사를 설정하게 되면 자, ML 값이 21.007. 자, D2와 D4가 뭡니까? 자, D2는 구매 의도고요. D4는 편의성이에요. 자, 서로 간에 영향 관계를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매칭을 해보죠.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공분사를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RMR 값이 0.027, 0.05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합도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편의성과 구매의도. 편의성, 구매의도.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편의성을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자, 이 부분이 있죠. 자, 편의성과 구매의도의 수정지수를 보니까 19.394로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아까 공무사는 지우고 편의성과 구매 의도를의 영향 관계를 하는 이걸 이제 그어주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자, 보게 되면 RMR 값 이런 값들 자체가 자, 카이 제곱 값도 줄어들고 보시게 되면 이제 RMSA 값, 뭐 GFI, AGFI 이런 것들, 그다음 CFI, TLI 이런 값 다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정 실습 불러와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형 적합도 계산하는 거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죠? 자, 잠시만요. 화면이 안 바뀌지? 아, 여기 있네요. 자, 네, 이것서 화면 바뀌었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볼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지우고요.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 자, 수정실습 불러오겠습니다. 수정실습. 오늘 제가 이거 했었죠? 자, 수정실습 엽니다. 자, 수정실 여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되겠죠. 자, 외관 유용성이 편의성에 영향을 주고, 자, 편의성이 구조노도에 영향을 줍니다. 외관 구매도도 구조노도, 유용성 구매도도 구조노도 이런 경로고요. 자, 외관 편의성 구조노도 이런 구도라고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한번 모디피케이션 인티스 보니까 자, MI 값 4 이상인 것만 설정하러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구조 방지 실습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파일에서요. 데이터 연결해주고 갈게요. 데이터는 엑셀 파일이었어요, 엑셀 파일. 엑셀 파일에서 구조 방정식 실습이었습니다. 자, 이거 연결해 주세요. 자, 같이 할게요. 자, 보면 수정 실습점 AMW 파일 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자, 이 파일, 이쪽 여셔가지고, 자, 구조 방정식 실습, 엑셀 파일을 바꾸셔가지고요. 자, 구조반 실습을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됐죠? 계산이 된 상태에서 자, 텍스트 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 자, 일단은 자, 모디피케이션 인디스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D2하고 D4를 연결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D2와 D2. 21로 가장 큽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보니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면 D2하고 D4는 일단 연결할 수 있죠? 서로 간에 영향 관계를 주고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편의성과 구매요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죠. 그래서 D2하고 D4는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 2, 3 중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이제 4, 5, 6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D2하고 D4가 가장 이제 MI 값이 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죠. 일단 연결하기 전에 일단 모델 핏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카이 제곱 값이 자, 169. 자, 그다음에 자, RMR 값이 0.056, RMSA 값이 0.057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값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D4하고 D2 간의 공분산을 일단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모형 적합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한 다음에 텍스트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비율 보니까요. 어, 이, 자, 이제 모델 핏을 보니까요. 모델 핏을 보니까 아까 RMR 값이 0.5가 넘었었는데 0.027로 바뀌었죠. 0.05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적합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보면 RMSA 값도 자 0.050 상당히 개선이 됐죠. 아까 0.05가 넘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2하고 D4를 연결을 해가지고 수정하는 법칙에 하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모형 적합도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말고 한번 우리가 선을 그어서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계산해 볼게요. D4하고 D2 간에 공무산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텍스트 뷰 살펴볼게요. 자, 텍스트 뷰를 살펴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모디피케이션 인디드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이제 공문사 설정하는 거 말고 선을 그어주는 거 볼게요. 선을 그어주는 거 보니까 자, 편의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MI 값이 19로 높네요. 보면은 자, 편의성이 구매 의도. 자, 편의성이 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 리그레션 웨이트,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MI 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모형 적합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과연 편의성과 구매 의도 연결했을 때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 봤던 대로 모델핏을 보게 되면요. 보면은 자, 일단 카이 제곱값이 169고요. 169. 그 다음에 뭐 TLI 0.962, 0.970, 0.056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략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편의성에서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이게 이제 선이 추가가 되면 모형이 이제 개선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모형 적합도가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눌러가지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모델핏을 보게 되면요. 자, 카이 제곱값이 160이 넘었는데 147로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RMR 값도 0.027로 떨어졌고요. RMSA 값도 0.050으로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TLI, CFI 값도 일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디피케이션 인디드를 통해 가지고, 자, 수정 적합 범위 내에서 공분산을 설정해 주거나, 그렇죠? 그 오차들기 공분산을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그어주면서 모형 적합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원더님들께서는 사실 그 관측 오차나 구조 오차 간의 공분산을 설정해 주면서 모형 적합도를 올리는 형태로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이 수정 실습한 게 이제 방금 했던 그 내용이에요. 방금 했던 그 내용. 데이터 불러왔고 자, 그래서 모형 적합도가 조정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교재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디피케이션 인디드를 통해 가지고도 모델을 수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좋지 않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안 모델을 찾아야죠. 대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제 그 이 모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안 모델을 작성할 수가 있죠. 외관, 편의성, 유용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고 구매 의도가 구전 의도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디피케이션 인디드를 통해 가지고 자 사로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클릭을 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리그시 웨이트 자체가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 나오고 있죠. 수치들이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 수정 규칙을 보겠습니다. 수정 규칙. 수정 규칙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코베리언스 이게 보면 아까 이제 모형을 보게 되면 1, 2, 3 이 안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4, 5, 6, 7, 8, 9 이 안에서 그 다음에 D1, D2는 연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연결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실제 보게 되면 자, 자 21과 24는 연결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 못 하고요. 지금 현재 이걸 보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 8, 9, 뭐, 7, 8, 9, 10, 11, 12, 11, 12, 14,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수정 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정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니까 현재 모형이 최적의 연구 모형이구나. 우리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구조반 실습 대안 모델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돌려보고 한번 강의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가셔가지고요. 자, 구조 방정식 대안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나왔고요. 실제 파일은 자, 구조 방정식 그대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여시고 파일 여셔가지고요. 구조 방정식 그대로 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했더니 아우, 좀 알러지가 있는지 기침이 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팩트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드캐스 인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이 항목을 보게 되면, 자, 코베리언스 보게 되면, 자, 외관하고 25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항목들을 보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8하고 20도 연결 못 하죠. 8하고 10은 더 다른 데 있으니까, 연결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스에도 연결할 게 없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뭐 선을 그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타난거 보면 이제 선을 그어야 될 게 없습니다. 현재 수정지수 상으로는 이 모형은 손댈 게 없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은 뭐 모델핏 같은 경우도 실제 뭐 현재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모델핏도 보시게 되면 RMR 값 0.029, 0.977, CF가 0.977, 자, RMSA 값 0.049. 모델핏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모델 상으로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서요. 제가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것만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페이지, 이 페이지. 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핵심 적합도 지수. 자, 이거는 이제 모델 필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거, SRMR 값, RMSA 값, CFA 값, TLI 값 반드시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SRMR 값은 그 텍스트에서 바로 주지 않았고요. 플러그인 메뉴에서 직접 계산했어야 됐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방정식 수정 규칙이 있어요. 수정 규칙. 이게 이제 매우 중요했죠. 먼저, 자, 외생 잠재 변수 간의 측정 오차끼리 연결할 수 있는데, 동일 요인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내생 잠재 변수들끼리도 자, 동일 요인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 내생 잠재 변수들끼리 구조 오차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구조 오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 규칙을 이해를 하시고 MI 값을 늘리는 식으로 실제 그 모델 적합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쓰실 때 이걸 이제 수정하기 전과 수정하기 후 이런 것들을 실제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표로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기억해가지고요. 적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특별하게 없으시면요. 자,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활용한 조조효과 분석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에이모스를 활용한 조조효과 분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저지력가 분석은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이 항목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